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우리 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껏 사는 것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의 외벌이로 아끼며 살아왔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조금 힘들어도 아끼면서 우리 손으로 어떻게든 잘 키우면서 살아보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점점 돈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주고 싶은 것도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은 물론 애가 둘이다 보니 꽤 큰 돈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뭐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보자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낮에 애들 학교를 보낸 뒤 할 수 있는 일을 위주로 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커도 애초에 제가 품에 끼고 키워서인지 집에 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애들도 자기들이 집에 왔을 때 제가 맞이해주는 것을 좋아했고 제가 집에 없는 날에는 많이 서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없는 날이면 그렇게 수시로 전화를 해대곤 했죠. 그래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했던 거예요. 점심 식당 서빙이랑 주방 도우미 정도의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서 우리 집 일상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남편이 직장이 뚜렷하지 않아져서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 버는 돈으로는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엄마들이라면 다 아시죠? 경력 단절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요. 아이들 낳기 전까지 회사 생활을 했던 저였지만 애 낳은 후 한참 후에서야 서너 시간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걸로는 경력으로 쳐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꽤 불리하게 적용하는 일터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기 전 저의 전공으로 취업을 하는 건 정말 꿈도 못 꿀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와 스타트업 기업에 겨우 취직을 하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계속 경제활동을 했으니 저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참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저에게도 일자리 구하는 것에 도움을 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언니가 저의 사정을 알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저를 추천해 주었죠. 도시가스 검침 일이었어요. 제게는 너무도 막연하고 생소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제 상황이 어디 가리면서 일자리를 찾을 때인가요? 물불 가릴 처지가 못 되니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자 싶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도전해보자 싶었는데 남편은 처음에 이 일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냐면서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 일에 대한 걱정이 꽤 많이 됐어요. 팀으로 움직이는 일이었다면 위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덜 걱정됐겠지만 혼자 돌아다니며 하는 일인데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겁이 나기도 했어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고민하는 동안에도 다른 일자리는 계속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검침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둘째가 미술에 소질이 있었어요. 애가 미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 미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끄적이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는 좀 전문적으로 배우길 스스로가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부모로서 부담이 컸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밀어주기란 당연히 어려웠죠. 솔직히 털어놓자면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빠듯한 판이었으니까요. 아이도 집안 형편을 모르지 않으니 강하게 고집부리지 않았고 그렇게 잘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저의 생각이었을 뿐이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미술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있었고 결국
반 친구의 물감을 훔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학교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야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연락을 받은 날 한치의 고민 없이 아는 언니에게 곧장 연락했고 그렇게 검침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적은 돈이겠지만 가게에 큰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하고 싶어하는 미술도 꼭 시켜주고 싶었고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검침일을 시작하고 우리 아이 미술학원에 끊어주게 되었죠. 어찌나 신나하던지 아직도 미소가 떠나지 않던 아이의 얼굴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그렇게 시작한 도시가스 검침일은 가볍게 돌아다니며 도시가스를 확인하는 정도의 일은 아니었어요. 계량기 검침뿐만 아니라 상하반기 각 회의 가정을 방문해 가스밸브와 보일러 부근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점검하는 일이었죠. 일을 하다 보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안전장비도 없이 담을 넘을 때도 많고 정말 별의별 집을 다 가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끼리는 이 일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끔 사람의 키가 닿지 않는 높이에 계량기가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담 위에서 고개를 하듯 봐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떤 때는 벽이 옆 건물과 바짝 붙어 있는 탓에 외투까지 벗어야 간신히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었죠. 그런 곳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난감한 것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여자이기도 하고 체구가 큰 편이 아님에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많더라고요. 그렇기에 늘 땀범벅이고 때가 많이 묻어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퇴근을 하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다가구 빌라에 가게 되었어요. 건물 전체에 검침을 하는 거라 꽤 시간이 소요됐지만 입주민들께서 잘 응해주어서 빠르게 일이 진행되어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3층에 있는 두 집을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3층으로 올라가 오른쪽 집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자 현관문이 살짝 열렸죠. 그런데 인상이 아주 험상궂은 남자가 한 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봤는데도 흠칫 놀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을 살짝 치게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이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혹시라도 이 집에 들어갔다가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고민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껏 이 일을 하면서 우려되는 일 같은 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욱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얼핏 보면 어두운 세계에서 일하는 조폭들처럼 어마어마한 등치의 남자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 누워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아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어요. 등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려고 핸드폰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죠.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별탈 없이 검침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집이었습니다. 거기도 배를 누르니 삐쩍 마르고 눈밑이 퀭한 아저씨 한 분이 나왔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더니 저를 보자마자 아주 더럽고 끈적이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희롱에 가까운 언행을 내뱉더라고요. 도시가스 검침이라고 해서 나이 많고 뚱뚱한 아줌마 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기 좋은 여자가 왔네. 오래 안 걸리니까 얼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관은 열어두세요. 현관이야 열던지 닫던지 그건 우리 집이니까 내 맘이고. 인상이 딱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나는 겉모습만 보고 있어도 속이 훤히 다 보여. 회사 단체복도 잘 어울리고 이 정도면 뭐 볼만 하겠네.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저는 제 일 하러 왔으니까 그만 비켜주시죠.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겁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이 언니 성격 화끈하네.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그렇게 안 될 텐데. 남편은 있어요? 남편이 이런 일 해도 괜찮대? 아니면 뭐 외국인들처럼 개방적인 뭐 그런 건가? 이봐요. 당신이랑 말장난이나 하자고 온 거 아니거든요. 모욕적인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 검침 때문에 왔고요.
확인만 하고 간다고요. 관리 잘 안 해주면 위험한 건 모르세요? 이 아줌마가 생긴 거 좀 볼만해서 좋게 말해줬더니 고작 그따위 일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나 무시하냐? 나 무시하냐고! 현관에 선 채로 몇 분이나 언쟁이 오갔고 그 아저씨는 자신의 화를 못 이겨 욕을 하며 제게 손까지 올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옆집에 사는 덩치 큰 남자가 복도에서 울려 퍼진 큰 소리가 거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제가 그 변태 아저씨와 실랑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복도로 나와 그 아저씨를 제지해 주었어요. 꼭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이 강해 보이는 남자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 아저씨 역시 덩치 큰 남자 앞에서는 깨갱하며 말 한마디 못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이는 없었지만 아주 쌤통이다 싶었어요. 덩치 큰 남자는 제가 검침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아저씨 집의 현관 앞에서 기다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찌나 안심이던지 검침을 다 마치고 나와 연신 덩치 큰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날이 있는 후부터는 그 빌라를 검침하러 갈 때마다 덩치 큰 남자가 저를 도와 그 아저씨 집의 가스 검침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덩치 큰 남자가 늘 저를 도와주는 걸 보고 표정이 구겨졌지만 전처럼 희롱하는 말들을 한마디도 못한 채 덩치 큰 남자 눈치를 보며 제게 천천히 검침하고 가라고 말해주는 게 전부였죠. 그 덩치 큰 남자는 제가 올 때마다 고생한다면서 시원한 음료를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울그락불그락한 외모 탓에 무서웠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참 편하더라고요. 덕분에 그 빌라 검침일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검침일을 하면서 참 겉모습만으로는 상대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덩치 큰 남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친구의 남편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된 적이 있었답니다. 친구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문을 열어주기에 들어갔더니 거실 소파에 내입바람으로 누워있더라고요. 친구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경 안 쓰는 듯 여자에게 아주 대놓고 스킨십을 했어요. 제가 거실을 지나칠 때 딱 친구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제야 헐레벌떡 일어나서는 친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볼썽사납다는 표현이 딱 맞다 싶었다니까요. 결국 친구는 저보다도 훨씬 먼저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봤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이혼 준비를 자신의 남편 몰래 하고 있었더라고요. 증거 자료까지 이미 차고 넘치던데 그것도 모른 채 친구 남편은 태평하게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게 딱 친구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나중에 친구는 자신의 남편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갈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건 모조리 챙기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냈고요. 이 일을 하다 보니 살면서 몇 번 겪어보지 못할 일들도 겪고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의 은밀한 비밀도 알게 되는 경험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스운 상황도 많이 듣고는 했죠.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무수히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 친구의 일도 그렇지만 그런 일 말고도 아웃사이더처럼 음침하고 말없는 사람의 집도 가보게 되고 반대로 너무 발랄해서 저를 쫓아다니며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만나볼 정도로 다사다난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걸 겪을 때 난처하기도 하고 불편한 적도 많았는데 경력이 쌓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일 자체는 재미있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주부로 지낼 때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주부 시절에는 아이들이 없을 때는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고 대화의 수준도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한 번씩 밀려오는 우울감이 있곤 했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도 제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재미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검침일이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든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맞아서 행복의 굴레가 돌아가지는 않는가 봅니다. 제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열심히 하며 점차 안정감을 찾아갈 무렵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아는 동생과 함께 사업 구상차 중국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에게 무슨 사업이냐고 잔소리를 했죠. 여보, 나 회사 휴직기 냈어. 갑자기 휴직기라니? 미리 언제도 주지 않았잖아.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건 미안하지만 남자라면 응당 야망이라는 것을 꿈꾸고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도전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 갑자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야망이라니.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어려운 이 판국에 애가 둘씩이나 되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게 좀 말해봐. 실은 아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같이 사업 구상차 중국에를 좀 다녀올까 해. 나도 죽기 전에 내일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 인생 짧은데 지금이 딱 도전하기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서. 우리 형편이 어떤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래? 당신 우리 집 가장이라고 사업을 하려고 회사에 휴직기를 내다니? 우리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대체 무슨 자금으로 하겠다는 거야? 초기 자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지금 내가 하려는 건 무조건 대박치는 사업이야. 우리 집 형편도 금방 좋아진다니까. 사업이 리스크가 있어서 당신이 불안하게 들릴지 몰라도 내가 하려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딨니? 그럼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중국까지 간다는 거야?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안 될 일에 매달리겠어? 당신 말대로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한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줄 테니까.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 정도 중국이랑 동남아 쪽으로 다녀올 생각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다녀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안정적이게 회사 다니면서 같이 돈 벌면 되니까. 생전 사업할 생각은 없다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든 거야. 남의 말 너무 믿지 마. 당신은 사람을 잘 믿어서 걱정이야. 아는 동생과 사업 구상을 위해 중국과 동남아를 다녀온다는 남편. 해외여행이다 생각하고 즐기다 오라고 하고 보내주었죠. 남편은 열의가 불타는지 아주 씩씩하게 떠났고요. 그런데 웬걸? 사업을 위해 해외에 다녀온다던 남편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검침하러 여러 곳의 집을 방문했어요. 직장인분들의 집에는 출근 전 시간에 가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저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날은 왜 그리도 정신없이 바빴는지 점심에 가볍게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급하게 김밥이 잘못된 건지 검침을 다니는 내내 배탈이 난 것처럼 사락사락하게 아랫배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참으면서 검침 일을 했는데 꾸룩대는 배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검침을 위해 방문한 상태라 실내를 무릅쓰고 집주인에게 화장실을 쓰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어요. 그러니 집주인은 볼멘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탈이 난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민폐라는 건 알지만 참기가 힘들어서요. 무슨 검침하러 왔다면서 화장실을 써요? 거지야? 집에 화장실도 없어요? 볼일을 보려거든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보고 오던가. 비이성적이게 왜 남의 집 화장실을 쓴다고 그래? 우리 집이 뭐 공공 화장실인 줄 아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점심으로 먹은 게 잘못됐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라서요. 조금 급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더러워 죽겠네. 뭐 이런 민폐 덩어리가 다 있어. 알겠으니까 얼른 쓰고 나와요. 거실 화장실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안방 화장실로 가서 쓰세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컴플레인 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때는 컴플레인을 걸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죄송하다, 감사한다 고개를 연신 숙였죠.
거실 화장실 공사로 안방 화장실에 가서 보려고 가는데 화장실을 쓰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는지. 배 아픈 것만 아니면 저도 안 쓸 텐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급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3, 4분 정도 화장실에 있었을까요? 집주인은 그새를 못 참고 화장실 문 앞까지 와 왜 이리 안 나오냐고 문을 발로 차더라고요. 집주인 성화에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나갈 거라고 말하고는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안방으로 들어왔는지 집주인이랑 한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가벼운 애정 표현에 여자 집주인의 투정 정도가 다였죠. 저는 그들을 보기 민망하여 고개를 푹 숙인 채 안방에서 나와 검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제게 다가와서는 혹시 화장실에서 뭐 훔쳐간 건 아니냐며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주머니를 털어보라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도 기분이 상했지만 주인과 신랑이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머니를 까서 두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아무 대꾸 없이 주머니를 다 까서 보여주었어요. 집주인 여자는 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무안한지 빨리 검침하고 나가라고 손짓을 하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그 집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얼른 일을 마치고 나가려고 안방을 지나쳐 나오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아주 낯이 익은 얼굴인 남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사업차 중국에 다녀오겠다던 제 남편이 집주인 여자의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거기에 차림새도 멀끔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닌 네이바람으로 말이에요. 무슨 신혼부부라도 되는 것처럼 그 여자와 껴안은 채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을 때는 모자까지 눌러쓰고 고개도 푹 숙이고 나와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봤던 거예요. 저 역시 고개를 숙이고 나와 남편의 얼굴을 미처 보지 못했고요. 저는 남편이 있는 안방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중국에 있어야 할 당신이 왜 여기에 누워있어? 어? 야, 권재희. 네가 지금 왜 저 여자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거냐고? 야, 인연이 아는 동생이야? 인연이 침대 위에서 사업구상 같이 하자디? 여보, 당신이 이 집에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중요해? 일하러 왔다 왜? 이딴 거랑 굴러먹으려고 회사 휴직까지 한 거야? 어? 이 정신 나간 놈아. 네 와이프라는 사람은 개고생하면서 저 여자한테 거짓 소리 들어가면서 가스 검침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딴 여자랑 나뒹굴고 있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여보, 그게 다 사정이 있었어. 친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사정? 너는 바람 피는 것도 사정이 있어서 피냐? 남편은 저를 발견하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기겁을 하였어요. 저는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채 거실까지 끌고 나와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남편은 힘없이 거실 바닥에 나둥그라졌죠. 배신감에 기가 차더라고요. 친구 남편과 제 남편이 다를 게 뭔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일하는 중에 남편의 불륜을 잡다니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어떻게든 화를 삭히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나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 사진에는 제가 아주 잘 아는 고객님이 웃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의 곁에서 말이에요. 그 고객님은 바로 매번 제가 가스검침을 갈 때마다 고생한다며 제게 음료를 쥐어주고 그 변태 아저씨를 혼내준 덩치 큰 남자였어요. 제가 하는 일은 각각 자신이 맡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남편의 불륜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덕이었던 거죠. 덩치 큰 남자가 있던 빌라와 남편의 상간녀가 사는 이 아파트가 걸어서 고작 10분 남짓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같은 지역에 같은 동네여서 이런 우연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남편은 어느새 자신의 옷을 주섬주섬 입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안방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세 역전으로 저는 상간녀에게 당장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 상간녀는 유유히 안방에서 나와
팔짱을 낀 채 저에게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죠? 당신이 뭐라고?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너희 바람핀 현장을 나한테 걸린 거거든? 내 남편이랑 바람핀 주제에 지금 뭘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굴어? 그러게 남편 관리를 잘하시지 그랬어요? 바람핀 사람만 잘못인가? 관리 못한 사람도 잘못이지. 그러게 그런 후줄근한 옷 말고 좀 꾸미고 다닐 수 있는 일을 하던가. 같은 여자가 봐도 눈꾸이셔서 못 봐주겠는데 남자는 오죽하겠어? 후줄근한 옷? 너 말 잘했다. 나는 이따위 후줄근한 옷 입으면서 어떻게든 가정의 보탬이 돼보겠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하는데 겁도 없이 바람을 펴? 그리고 너는 뭐 지금 이 상황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잘 빠져나갈 것 같나 보지? 그럼 지금 여기 내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알겠어. 우리 남편은 당신 같은 추접스러운 일하는 사람 아니라서 말이야. 아, 그래?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너 같은 불려우를 좋게 넘어가 줄 생각이 없는데? 안타깝게 됐어. 당신 바람대로는 안 될 거야. 왜냐면 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될 테니까.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여기 와서 앉아서 구경해봐 그럼. 저는 남편의 상간녀와 대화가 끝나자마자 곧장 덩치 큰 남자를 집으로 불러와야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 그 남자는 어두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유도부 코치였더라고요. 그 빌라는 조폭 아지트가 아닌 유도부 선수들의 기숙사였고요. 마침 우리 친척 동생의 아들이 덩치도 좋고 운동도 잘한다면서 운동선수를 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그 남자의 번호를 친척 동생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도부 코치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저는 팩트만 간결하게 제 남편과 당신의 아내가 바람피는 현장을 제게 걸렸고 그 현장은 유도부 코치의 집이니 당장 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유도부 코치는 지금 지방으로 시합을 하러 와서 저녁 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꼭 이 연놈들을 꼭 붙잡고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의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상간녀는 더 노발대발하더군요.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희도 불륜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저와 유도부 코치를 딱 자기들 수준에 맞게 의심하기에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 주었죠. 당신 뭐야? 어떻게 우리 남편 연락처를 알아? 설마 맞바람이네. 맞지? 야 이년아, 그러면서 뭘 너는 순결한 척해? 감히 내 남편을 당신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넘봐? 참 수준 떨어지네.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가져야 지금 이 상황에서 맞바람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야? 기가 막히다 정말. 그럼 당신이 어떻게 내 남편 연락처를 아냐고. 떳떳하면 대답을 해봐. 그래, 당신은 어떻게 이 애의 남편 연락처까지 알아? 설마 진짜 둘이 무슨 관계라도 되는 거야? 야, 진짜 너네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네 남편 유도부 코치라며. 내가 그 유도 선수들 숙소 도시가스 검침 담당이다. 됐냐? 알았으면 이제 너도 꿇어. 내 남편처럼 너도 똑같이 머리채 잡히기 싫으면. 뭐라고요? 그럼 맞바람이 아니라는. 아니, 저 우리 남편한테 잘못 알았던 거라고 오해했던 거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남편 안다면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나 진짜 죽음이야. 오해했던 거라고 말해줘요. 이렇게 무릎도 꿇었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오빠 안 만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와 유도부 코치의 관계를 이해한 상간녀는 그자 제 남편 옆에 순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불륜 관계를 오해했던 거라고 해명해달라는 허무맹랑한 부탁까지 하며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상간녀 말에 전혀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뻔뻔하게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 자기만 살자고 빠져나가려는 꼴이라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게 장장 6시간 동안을 이 연놈들 무릎 꿇린 채로 붙잡아 놓고 유도부 코치인 이 상간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간녀 남편이 집에 왔어요. 오자마자 우리 남편을 있는 대로 들더니 바닥에 내리치더라고요. 남편은 찍소리도 못한 채 당해야 했죠.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의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다 제 손에 잡히고 말았고요. 완전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유도부 코치가 와서야 알게 된 건데 이 상간녀가 우울증을 핑계로 외동아들까지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제주도로 보내고 제 남편과 이직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도부 코치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불륜을 저지르기 딱 좋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유도부 코치는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제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본 뒤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침대에서 아무렇지 않게 뒹구는 모습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핑계 삼아 용서하고 살겠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잘못했다고 오열을 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떼어내기 위해 애썼지만 제 힘으로는 무리였는데 상간녀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고 난 뒤에야 남편은 제게서 떨어졌어요. 상간녀 남편은 제 대답을 듣더니 그럼 제 남편을 마음 편하게 처리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혹시 상간녀를 용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니 유도부 코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자신의 부모님께 아이까지 맡기면서 바람을 필 궁리를 했다는 것이 너무도 괘씸해서 지금 당장 내쫓을 거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짐을 싸서 현관 밖에 던진 뒤 남편을 내쫓았어요. 상대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된 뒤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이 뚝뚝 떨어지고 속에서 화가 미친 듯이 치솟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땡전 한 푼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유명 변호사까지 고용해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집에 찾아왔지만 이미 비밀번호도 바꾼 후라 남편은 집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혹여나 아이들이 남편에게 문을 열어줄까 싶어 친정엄마네 며칠 맡기기까지 했죠. 저는 남편이 자꾸 찾아와 시댁에 가서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낱낱이 밝혔고 시댁 식구들까지도 자기 아내 두고 바람핀 배신자는 걷어줄 생각이 없다며 내쳤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남편은 휴직기가 길어져 회사 출근할 일도가 없음으로 인정되어 그나마 간신히 붙었던 그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를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미 증인도 있고 남편도 인정한 바가 있어 상간녀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저와의 이혼을 완전히 마치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시아버지의 성화에 결국 눈치만 보고 쫓겨난 뒤에는 소식이 없네요. 남편과 이혼 후 3달쯤 지났을 무렵 유도부 기숙사가 있는 빌라에 도시가스 검침을 하러 갔다가 유도부 코치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참 마주치기 껄끄러워졌는데도 그 전처럼 똑같이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그 변태 아저씨 일까지 평소처럼 도와주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도부 코치도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과 달리 오해가 있었다는 등 몸을 섞지는 않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집에서 바람핀 흔적들이 나와 위자료만 왕창 준 채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요. 유도부 코치 역시 이혼 소송 당시에 저의 전 남편에게 개망신을 줄 거라며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 상간남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도 저희에게도 소식 없이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양육비는 시댁에서 저 혼자 애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며 챙겨주십니다. 남편이 양육비도 주지 않느냐고요? 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양육비까지 떼먹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도시가스 검침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딸이 미술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덕에 돈 걱정 없이 검침 일을 하면서도 둘째 딸 미술도 계속 가르쳐주고 첫째 아이도 자신이 원하는 영어학원을 보내주게 되었거든요. 엄마인지라 이걸로라도 위로를 받으며 힘을 내게 되네요.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화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을 수 없고 생사고락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조강지처인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은 제 남편은 결국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못된 놈으로 낙인 찍힌 채 앞으로 평생 저희 아이들도 나쁜 사람으로 기억한 채 살아가겠죠. 아이들에게는 늘 너희는 아빠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떠난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제게는 못된 사람이 되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노력하는 아빠이기를 바랬는데 그마저도 전 남편은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네요. 제가 더욱 아이들에게 엄마의 몫도 아빠의 몫도 열심히 해보면서 알콩달콩 살아볼게요.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게 된 경험이라 여기며 저는 앞으로 제 위치에서 제 일을 해내며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믿음 가득한 나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